저희 쉬지 않고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 2부는 그린합니다. 예, 우리 그린한 포스터가 있는데 예, 그건 제작을 못했고요. 맨 마지막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정말 아까울 정도의 그린한 포럼 포스터가 하나 있습니다. 예, 2부는 저희가 그린 뉴딜과 사회적 경제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준비했고요. 1부에서는 저희가 우리는 함께 일한다 이렇게 구호를 외쳤었는데 여기에는 그런 구호는 붙이지 않았어요. 근데 뭘로 해야 될까? 우리는 세상을 바꾼다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포럼입니다. 예, 이 포럼은 조금 간단하게 이제 두 분의 발제자분이 나오실 텐데요. 첫 번째 해주실 분은 저희가 서대문구가 서울시에서 에너지 자립 혁신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구입니다. 서울시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유일한 구인 것 같은데요. 네,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 그 지구의 활동들을 펼쳐가면서 사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서울시 정책의 최첨단에 서 있는 자치구이기도 하고요. 저희 자치구, 저희 서대문구 내에서도 지난 2월에 2050년 서대문구 그린 뉴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저희의 7대 전략과 주요 실행 계획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이번 세션에서는 그린 뉴딜 실행 계획 가운데서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와 또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보고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자, 이분은 사실 이번 발제자는 오늘 발제자 전원 중에 유일한 연구자이신데 연구자가 이분만큼의 현장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가지신 분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예, 서대문이 가지고 있는 복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서대문 구정연구단의 정연경 단장님을 모셔서 이 정책들과 또 사회적 경제 조직의 가능성들에 대해서 발제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경 단장님을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구정연구단장 정연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네요. 조금 전에 그 피아노 연주와 영상도 사실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앞 섹션에서 발표해 주신 정말 이 시대를 바꾸는 진정한 사회적 기업가 네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참 세상을 참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들으면서 제 발제가 좀 결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조금 많이 긴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서대문구 그린 뉴딜 정책을 좀 소개해 드리고 사회적 경제가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그래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 섹션에서 들으셨다고 한다면 제 이야기는 조금은 구체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라고 감안해 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구는 그 LA의 그린 뉴딜 계획서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문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발제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 정부의 정책 앞에 이런 문구, 그러니까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냐,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우리가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문구를 보고서 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린 뉴딜과 관련돼서 무언가 고민하고 있는 행정, 그리고 뭐 소셜 벤처를,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모든 분들이 이런 질문 앞에서 좀 당당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회는 너무나 이제 다 피부로 느끼고 있으실 거예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 느끼셨고, 그리고 기후위기와 관련돼서는 사실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은 2008년도부터 제기가 됐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냥 정책으로 어떤 금융위기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또 다른 뭐 일자리 창출로 녹색을 활용하는 그런 정책으로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기후 위기는 우리가 함께 모두 해결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 앞에 보시면 이 아래쪽에 그 만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가면 더 큰, 더 센 놈이 온다. 그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바로 기후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기후 위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저성장으로 인해서 실업의 위기라든가 가계 부채의 문제,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들이 굉장히 만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불평등 바이러스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회 이슈로 되고 있듯이 교육 격차 문제가 이제 심각한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 이런 양극화된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현재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런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불평등 문제, 저성장, 그리고 경제 침체 문제들, 이런 문제를 같이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구상의 많은 국가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도에 UN SDG에 대해서 193개국이 합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17개 목표가 빈곤, 기아, 건강, 일자리, 파트너십, 기후행동, 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들을 함께 그러니까 온 인류가 함께 손잡고 해결하지 않으면, 2030년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이 목표에서도 슬로건이 이거예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걸어간다라는 이제 그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 잘 아시듯이 파리 협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기후 1.5도씨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선언을 했었고, 다른 나라들도 계속 연이어서 국가 차원의 탄소 중립 선언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정책들이 결국은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2020년 7월에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었고, 지방 정부에서도 전 세계에 있는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른 지방 정부들도 그린 뉴딜 정책을 지방 정부 전략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든가 그린 뉴딜의 이행 주체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 뉴딜은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류가 당면한 기후 위기를 대응을 하고, 또 우리 사회가 직면한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이런 것들을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라는 세 가지 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녹색 협력 경제, 사회 연대 경제, 우리 사회적 경제가 계속적으로 추진해 해왔던 경제의 방식이 이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관련돼서 이제 그 회의가 있을 당시에 ICA 국제협동조합 연맹에서는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80여 개국의 이 SDG와 관련돼서 협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사례를 모았습니다. 이때도 아까 보여드린 17개의 목표와 관련돼서 협동조합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례를 다 모은 바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를 사례로 해서 지역 수준에서 SDG와 관련돼서 17개 목표에서 사회적 경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평가를 한 게 2018년도에 있습니다. 이때 보면은 불평등,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사회적 기업들은 또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불평등이라든가 빈곤, 지속 가능한 도시라든가 경제 성장, 학습,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도시 농업이라든가 에너지,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건강하고 안전한 물, 한강 보건, 이렇게 지금 그린 뉴딜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기존의 사회적 기업들이 하고 있지 않은 영역들로 제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UN 사회적 경제 연대 TF에서도
그러면 왜 이 그린 뉴딜이나 지속가능 발전의 이행 주체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중요한가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뭐 불평등이라든가 기아의 문제라든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를 위한 경제 활동을 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변화가 필요한데, 그동안 우리의 경제 구조는 수익 창출을 위한 경제 방식이었죠. 자본주의에 기반한.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의 경제 구조는 서로 포용성,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야만 그린 뉴딜뿐만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을 이행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과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경제가 사람을 통제해 왔다면, 사회를 통제해 왔다면 앞으로는 사회가 경제를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 우리는 함께 일한다, 같이 일한다, 같이 연대를 하고 협력을 하면서 이 경제에 대한 사회적 턱재를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사회적 경제는 앞에 말씀해 주셨던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인 어떤 혁신이라든가 기술적인 혁신을 하는 이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 경제와 그린 뉴딜과의 관계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중요하게 고민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린 뉴딜 정책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제 정책을 좀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정책의 내용을 쭉 보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사회적 경제가 좀 고민이 많이 됐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같이 좀 토론을 많이 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먼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휴먼 뉴딜을 해서 안정망 강화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린 뉴딜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뭐 도시 공간의 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대부분은 공공시설의 제로 에너지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스마트 그린 도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ICT를 같이 엮는 부분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해서 저탄소 에너지,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하는 내용으로 한국판 뉴딜의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뒤에 것을 보시면 서울시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은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수송, 그리고 산업,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실 이제 지방 정부 차원에서 산업 부분은 좀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책이 건물과 수송 부분으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린 빌딩, 마찬가지로 뭐 공공 건물의 리모델링이라든가 제로 에너지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친환경차를 보급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린 숲, 그리고 뭐 그린 재활용 재순환, 그리고 그린 에너지, 이런 파트로 좀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대문 걸 좀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은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그린 뉴딜 분야를 굉장히 중점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대 전략을 지금 세운 상황이고, 7대 전략의 내용을 보면 건물, 수송, 에너지, 폐기물, 숲, 생활, 교육, 이렇게 그게 그 7개 전략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 지방 정부가 이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관련돼서는 자치구가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서울시가 만들어진 정책을 이행하는 수준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의 많은 내용은 교육이라든가 생활 부분에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자원순환 부분과 관련돼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민간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이런 기초지방정부의 한계를 누가 틈새를 만들어 줄 것인가? 저는 그 틈새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 또는 비영리 민간 단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많이 부족한 정책이긴 하지만 이 정책을 좀 지역사회와 함께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녹색 건물 전략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세워진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녹색 건물 분야와 관련돼서는 제로 에너지
그러니까 공공 건물의 제로 에너지 전환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그래서 공공청사라든가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이라든가 공공 어린이집, 여성센터, 공단 건물을 이제 제로 에너지 건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서대문의 경우에는 그 저층 주거지라고 해서 이게 민간 부분의 에너지 문제, 그러니까 건물 에너지 해결과 관련돼서 되게 수요가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저층 주거지 주택 에너지 효율화 개선은 한두 개 사업에 좀 그치고 있기 때문에 민간 건축물이라든가 저층 주거지의 에너지 효율 강화 방안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사례로 보여드리는 것은 노원에 있는 제로에너지 주택 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로에너지 주택 단지에는 그 신혼부부들이 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행복주택으로 해서 그 입주자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로에너지 주택을 보면은 먼저 이렇게 제로에너지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그리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그 주택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그 옆에 벽면에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그 뭐 단열이라든가 단열 현관 도어를 해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지 제로 에너지 이제 주택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로 에너지 건축이나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업무들을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이것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해야 되는가 제가 한번 옆에 이렇게 쭉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 사회적 경제가 접근을 할 때 그러면은 어떤 연구개발 영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건물 에너지 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시공으로 갈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현장을 좀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업무로 우리가 창업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제로에너지 주택 또는 뭐 이 녹색 건축과 같이 함께 세트를 이루어서 가는 부분이 LED 조명 분야입니다. 그래서 LED 조명과 관련돼서도 제가 업무를 살펴보니 굉장히 많은 영역의 업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LED 조명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기술자부터 뭐 이걸 설치하는 기능부터 그다음에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이제 소셜 벤처를 좀 소개를 드리면 그 루밀이라는 소셜 벤처입니다. 근데 이 분들이 이 소셜 벤처가 주목했던 문제는 이제 그 인도네시아나 뭐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기름이 없어서 그러니까 전기 공급이 안 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외부 전력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 조명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건 연구 개발, 기술 개발 쪽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식용유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외부 전력이 아닌 식용유를 이용해서 이제 불을 밝힐 수 있는 조명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조명을 개발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서 이제 이런 뭐 루미르 K라는 이제 식용유를 이용한 조명뿐만 아니라 다른 조명 사업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녹색 수송과 녹색 에너지 전략 부분입니다. 이 녹색 수송 부분을 보면 대부분 이제 그 공영 차량이라든가 마을버스라든가 택시 이런 부분에 친환경 차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그 전기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런 부분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완점으로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보행도시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통에 있어서는 이런 버스라든가 차량을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자전거라든가 걷기, 그러니까 10분 이내 양질의 이동수단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관련된 업무 영역은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표적인 소셜 벤처로는 약속의 자전거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목한 사회 문제를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무단 방치된 자전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자전거가 무단 방치돼서 폐기될 경우 일으키는 환경 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녹슨 철로에서 나오는 거, 뭐 폐타이어에서 나오는 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로 이제 다시 복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 이 자전거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색 에너지 전략 부분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전략 IT라든가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업무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그리드 실증 단지, 실증 시범 사업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사업은 대표적으로 이제 IT와 관련된 업무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셜벤처 사료는 사회적 기업 투파더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 투파더에서 하고 있는 일은 그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된 다 데이터를 모아서 본인에게 가장 이제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 아파트 단지에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설정하는 방식의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IT와 그리고 에너지 문제를 같이 결합된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녹색 폐기물 분야, 그러니까 녹색 폐기물 숲 생활 교육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사업들을 쭉 보시면 그냥 그 동안에 하고 있던 매립 소각, 그리고 뭐 폐기물 감량,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일회용품 줄이기, 이런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지역사회에서 자원순환 체계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이후에 이제 보트팩토리 대표님께서도 발표를 해주시겠지만 지역사회에서 일회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는 것, 그리고 도시농업이라든가 공원 녹지, 이 부분과 관련된 연계 사업들이 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셜벤처 사례는 이제 이후에 또 보트팩토리 그 대표님께서 발표를 자세하게 해주실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서대문구 그린 뉴딜 정책을 보면 기후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제로라는 목표 아래 사업이 배치가 되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보다는 인식 개선이나 실천 활동이 대부분이고 이제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린 뉴딜 정책하고 사회적 경제를 연계할 때 어떤 한계점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선은 그린 뉴딜 분야는 이제 기존의 사회적 경제에는 서비스 중심의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셨던 업무 영역들을 보면 굉장히 기술 중심의 영역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환경 에너지 그리고 ICT와 어떻게 결합을 할 것인가라는 접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기술 진입 장벽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방정부 정책을 우리가 보통 공공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있는 우리 그린 뉴딜 정책에 공공시장의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사실 제가 여기서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뭐 기술이 있어야 되고 기업의 업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공공 건축물의 뭐 제로 에너지 건축화라든가 아니면은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을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책에서는 좀 같이 접점을 찾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우선 5가지를 좀 제안을 드렸는데요. 먼저 이제 우선은 지역사회 문제를 통해서 사회적 목적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아까 앞에서 발표해 주셨던 이런 사회적 기업가 분들이 결국 혁신의 주체로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그린 뉴딜 정책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정책도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구체화하고 찾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녹색 수송 분야에서 대부분 이제 전기차라든가 친환경차 전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2040 도시발전 기본계획 주민참여단에서 서대문구의 교통과 관련된 의견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서대문구가 좀 다양한 이동수단을 활용하고 걷기 쉽고 뭐 자전거가 좀 워낙 잘 다닐 수 있고 이런 주민들의 욕구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주민들의 욕구는 녹색 수송, 녹색 교통 분야로 반영이 돼서 그린 뉴딜 전략으로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촉진시켜주는 역할로 사회적 경제에서 먼저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 과정으로 다양한 정책을 분석을 하고 지역 현황을 분석을 하고 이해관계자의 욕구를 분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 목적을 구체화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사회적 목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지금 부족한 우리의 그린 뉴딜 정책을 공동생산의 파트너로서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회적 기업들은 이미 그런 역할을 해왔었고,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대골에서도 이미 그런 지역의 문제들을 찾아서 지역의 정책으로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사회적 목적에 맞게 사회적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내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투자도 이제 임팩트 투자라고 해서 이제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사회 경제 영향, 환경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셜 임팩트를 좀 구체화하는 것들을 좀 제안해 드리고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린 뉴딜 분야는 기술 기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린 뉴딜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해서 연대와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사회적 경제 마을자치센터에서도 굉장히 이런 창업 캠프를 통해서 인력 양성을 하고 있는데, 캠퍼스 타운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일자리 기관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 그린 뉴딜 분야에서 연구 개발 분야, 아니면 생산 정비 기능 분야, 또 기획 마케팅 분야, 또는 교육 진단 컨설팅 분야, 이 영역별로 좀 교육 과정을 구체화하고, 또 이 영역별로 교육 대상이 좀 다를 거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이 좀 개발이 되고 각각 영역이 좀 나누어서 교육을 진행을 하면, 이 교육을 받은 분들이 좀 사회적 서대문구에서 그린 뉴딜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좀 기초 기반이 더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우리 서대문구에 그린 뉴딜과 관련된 이제 전략이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아까 첫 장에서 LA의 그린 뉴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쭉 보면서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들에서는 이 그린 뉴딜을 수행하고 있는 전략 파트너로서 지역의 비영리 민간단체라든가 사회적 경제 조직을 같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그린 뉴딜 분야의 전략을 수립하고 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협치 시스템을 좀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경제 주체들과 함께 현재 사회적 경제 그린 뉴딜에 대해서 현황과 문제를 분야별로 공유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실행 계획을 함께 수립을 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 주체와 행정이 함께 권한을 나누고 책임을 나누고 역할을 나누면서, 여기 행정은 그렇게 그 사회적 경제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로서 민간 협치 시스템을 좀 마련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주제로 발제를 부탁을 드렸는데, 예, 너무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도 이제 이곳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곳하고 좀 연계를 좀 더 가져봐야겠다, 어떤 논의들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 주신 발제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저희가 지금 2부 순서는 아마도 그린벤처를 하나 창업해 볼까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이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실시간을 보지 못하시더라도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일정 기간 동안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이 많이 보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서대문이, 그러니까 자치구 단위에서 그린벤처를 육성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 또 앞으로의 가능성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대략적으로라도 그림을 그려보실 수 있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저희 센터가 이번에 실행하는 그린벤처 육성 사업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또 저희가 연결해낼 수 있는 자원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연결해서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시지 못하지만 저희 현장에 지금 서대문구에 신설된 지 얼마 안 되는 기후환경과 과장님도 오셔서 앉아 계세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펼쳐가실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또 이런 사업들이 펼쳐져 나갈 때 또 어떤 사회적 기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또 그런 사업 아이템들을 또 사업화시키는 거는 또 창업가들의 능력이잖아요. 그렇게 또 거꾸로 연결해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발제자이십니다. 정말 일찍 오셔서 오래 기다리셨고요. 저는 이분을 이렇게 좀 가깝게 오래 만나서 무언가를 같이 해보기까지 오래 기다렸습니다. 예, 보틀 팩토리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제가 이 기업을 처음 알게 된 거는 몇 년 됐습니다. 제가 아주 예뻐하는 그리고 친한 청년 하나가 동네에 아주 괜찮은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 괜찮은 카페 뒷마당에서 동네에 있는 여러 가게들을 하고 연합해서, 그리고 또 개인적인 사람들까지 같이 해서 채우장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제로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모 한번 와보시지 않을래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 관심이 확 동해가지고 참여를 한번 했던 게 계기였고요. 그래서 대표님은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대표님의 활동을 몇 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주목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유어보틀 위크라고 하는 행사를 서울시 차원에서 같이 진행하시는 것도 봤고요. 이제 저희와 본격적으로 함께 일하시기 시작한 단계에서 저희가 오늘의 발제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참 몇 년 동안 많은 고민을 가지고 이 일들을 펼쳐오고 계시는데, 가지고 계신 생각들, 지역사회와 어떻게 협업하기를 원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틀팩토리의 정다운입니다. 저희는 일상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제에서는 어떤 문제의식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틀팩토리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 중에서 지역사회와 협업하고 있는 사례, 컵공유 서비스 보틀클럽과 채우장, 유어보틀 위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의식인데요. 이건 제가 이제 연희동 살기 전에 연남동에 살았을 때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정말로 해결하고 싶은 그런 풍경인데요. 저는 이렇게 일회용 컵을 마음 편하게 버릴 수 있는 이유가 재활용 마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 되니까 그런 생각에 편하게 버리는데, 정말 이 많은 컵들이 재활용이 될까? 이 컵들로 뭐를 만들지? 저는 이 컵들로 만들었다는 물건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 궁금해 하다가 쓰레기차를 따라가 보면 알 수 있을까? 이런 이상한 생각에 이제 동의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몇 년 전에 이제 쓰레기차를 따라가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 정도를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의 그 이후를 추적을 해봤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거의 재활용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 테이크아웃 플라스틱은 거의 재활용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조금 된다고 해도 그 재활용 이후에 문제들이 있고요. 저는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재활용 공장을 더 짓거나 아니면 뭐 업사이클링을 더 많이 하거나 그런 거보다는 테이크아웃 컵 사용 자체를 줄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테이크아웃 컵 사용을 줄이지? 일회용 컵을 안 쓰는 카페가 힘들긴 하겠지만 아예 불가능할까? 그런 또 질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상수동에서 작업실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좀 질문이 생기면 저는 좀 실험을 해봐야 되는 좀 그런 편이어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 카페를 2016년에 테스트 팝업 카페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때 이제 그 병에다가 음료를 넣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보틀 카페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보증금을 받고 음료를 판매하고 병을 돌려주시면 보증금을 반납해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작은 사진이 이제 돌려주셨던 그런 분들 사진 막 찍었던 건데, 이분들과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카페가 많아진다면, 지역에 이런 카페가 많아져서 반납할 장소가 많아진다면 좀 더 수월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공유하면 어떨까? 더 많은 이런 보틀 카페를 위한 컵을 공유하는 보틀 팩토리 서비스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좀 더 그때는 정말 작은 실험이었고 더 제대로 세척소 겸 일회용품 없는 카페를 이제 실험해보기 위해서 연희동에 2018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저희의 이제 테이크아웃 방식인데요. 처음에 오픈할 때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나 일회용 컵은 전혀 한 개도 이제 구비하지 않았고요. 음료를 밖으로 가지고 가는 테이크아웃은 내 컵에 담아가거나 카페에 컵을 빌려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이제 뭐 공유 컵을 만들거나 그럴 때가 아니어서 우선 텀블러를 기부를 받았어요.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텀블러를 기부를 받았는데 전국에서 한 600개 정도의 텀블러가 모였습니다. 그 텀블러를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약간 도서관처럼 대출을 해드렸어요. 텀블러 도서관처럼. 근데 이때도 그게 되겠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누가 가져다 주겠어, 텀블러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동네 단골분들이 잘 돌려주고 이제는 좀 방식이 바뀌었으니까 잘 돌려주셨었고요. 단골 손님이 이제 유자 아버지의 그 대출 카드 모습입니다. 사실 저는 좀 아날로그를 좋아해서 이 방식을 되게 좋아하긴 했어요. 재밌어하는 분들도 계셨고. 근데 이 보틀클럽 시스템을 지역 카페와 공유해서 확장하려면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니까 이걸로는 안 되고 디지털 플랫폼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웹 플랫폼으로 개발을 했고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젠 텀블러가 아니라 공유를 위한 컵을 개발을 해서 공유 컵 그리고 웹 플랫폼으로 바뀌어서 저희 카페에서 이제 대여하고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 지금 한 10곳의 카페와 함께 시범 4월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실험을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에 이제 서비스를 어떻게 할지 더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보틀 클럽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최의장에 대해서 앞에 이제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최의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의장의 시작도 이제 저의 문제 의식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동네로 이사 오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로웨이스트 일상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를 모아봤더니 되지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제가 서촌에 살 때는 통인시장에서 좀 그렇게 살 수가 있었는데 마트에서 이미 다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로 이사를 오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보틀팩토리 공간에서 포장 없이 야채랑 그런 걸 좀 팔아볼까? 그 생각을 했는데 조금 처음 해보기도 했어요. 뭐 감자도 팔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필요한 모든 품목을 구비하기가 힘들고 또 식료품은 상시 판매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다 준비하기 힘드니까 동네 소규모 생산자의 물품을 판매하면 어떨까? 그리고 뭐 항상이 어려우면 팝업 형태로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동네 작은 가게의 물건을 포장 없이 판매하고 소비자가 자기 용기를 가져와서 채우는 장터. 그래서 이름이 채우장이 됐습니다. 이걸 시작을 하려면 이제 섭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 한 곳이 왼쪽 위에 보이는 경성 참기름집이었습니다. 거의 골목에 있는 35년 된 참기름집인데요. 이곳에 가가지고 깨랑 들깨가루 이렇게 판매하고 싶다. 섭외를 이곳을 한 다음에 이제 조금 자신감이 생겨서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동네 로찌 그래놀라를 또 섭외를 하고 카페 여름의 원두, 카페쌤의 레몬청 이런 것들을 섭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최의장이 자기 용기를 다 가져와야 되니까 소비자가 불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 소비자가 용기를 가져오지 않으면 셀러가 어떤 것도 판매를 할 수 없는 되게 위험한 장터예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정말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 이런 거 사고 싶으면 이 통을 가져와라. 이런 것들을 계속 홍보를 했고요. 그렇게 2019년 4월에 첫 최의장을 했는데 생각보다 동네 분들이 많이 오시고 너무너무 준비를 잘 해오셨어요. 그렇게 이제 계속 최의장을 했고 계속 이제 손님들이 올려주신 사진으로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최의장의 방식인데요. 이건 더치커피 판매 방식인데 액체류를 포함해서 어떤 것도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져와서 필요한 만큼 담아가고요. 깨, 고춧가루, 보는 것처럼 진짜 누군가의 찬장에 있을 법한 깨통 이런 거를 들고 오셔서 되게 재밌기도 하고요. 손수건에 이제 과일을 담아가시기도 하고 야채를 담아가는 모습도 굉장히 다양해요. 저희는 종이봉투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종이봉투 다 모았다가 가져오시고 신문지로 봉투 만들어서 다른 손님들한테 나눠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양파망 같은 거 차곡차곡 다 모아오시고 세제를 사가시는 모습. 그리고 나서 최의장에서 사간 다음에 사진들을 인스타그램에 계속 올려주시는데 이 모습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어떻게 사가도 어디에 담아가도 뭐 검은 봉다리, 스티로폼에 이렇게 랩으로 칭칭 감긴 것보다 예쁘거든요. 계속 이제 이런 걸 보시고 손님들이 점점 늘었고, 저는 이제 이 용기를 계속 매번 이 통을 가져와서 누룽지를 담아가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 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어느 날 인스타그램에 이분이 올려주신 게 보이더라고요. 저희 그 공간 맞은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사실 얼마나 채우장 오려면은 이거 불편한데 누가 오겠어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우리의 월중 행사라고 표현을 하시고 불편함의 실천을 위한 열탕 소독과 햇볕 소독 의식을 마치고 대기 중, 채우장 오기 전에 의식,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꼬맹이랑 같이 와서 이렇게 누룽지를 담아간 다음에 이제 모습인 거죠. 채우장은 여러 성과가 있는데 크게 제가 생각하기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선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제로웨이스트 장보기의 경험을 제공했다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역 가게의 판매 방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참여하셨던 분들이 벌크 판매를 할 수 있게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어브트 위크인데요. 유어브트 위크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제로웨이스트 페스티벌을 동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은 2018년에 7개의 카페와 함께 우리처럼 이렇게 완전히 안 파는 건 힘들어도 일주일이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제안으로 일주일만 해보자 제안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위크였고, 그러다가 점점 길어지고 많아져서 작년에는 이름은 위크지만 한 달을 했었고, 동네 카페뿐만 아니라 뭐 여러 마트부터 시작해서 동네에서 한 60여 곳의 지역 가게와 함께 그야말로 지역 내에서의 협업을 한 그런 제로웨이스트 페스티벌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살짝 넘어가고, 작년 유어브트 위크에서 저희가 좋았던 걸 이제 몇 개를 뽑았는데, 사실 두 번째 유어브트 위크를 할 때 사러가랑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사러가라는 곳은 연희동에 있는 그 랜드마크 같은 마트인데요. 그때는 사실 이제 문턱을 넘지 못했었는데 1년이 지나고 작년에 사러가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이제 그 중에서 일부 매대를 무포장으로 해주셨고, 그래서 주민분들의 호응도 되게 좋았어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양파망의 재활용 이런 식으로 이제 뭘 해주시고,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처럼 양파망에 이제 쌈채소를 가져가기도 하고, 저희가 비치해둔 잡지로 이제 뭐 당근 같은 걸 싸가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사러가 근처에 있는 쌀가게인데요.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그냥 가마니 채로 포대채로 파시고 주로 그냥 B2B로 지역 식당에다가 쌀을 납품하는 곳이었어요. 소비자가 들어가지는 않는. 근데 여기를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무포장으로 사실 수 있게 제로웨이스트가 가능하게 아예 안을 다 리모델링을 해드렸어요. 이것도 지역과의 협업 사례인데요. 그렇게 하고 유어브트 위크 때 같이 했는데 멀리서 무슨 관악구 뭐 어디서까지 손님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굉장히 신나셔서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의 이제 경험을 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아래에 현미를 무포장으로 사다니 감동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인스타그램에 계속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해에 또 포기했던 곳이 떡집과 반찬 가게였어요. 사실 떡과 반찬은 미리 다 포장이 되어 있어서 또 이것도 저희가 이제 통을 가져간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이번에 할 때는 그래도 일부지만 그 중에 일부 떡이라도 일부 반찬이라도 포장을 해놓고 팔지 않고, 뭐 두부 가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무포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제로클럽이라는 앱을 만들어서 또 작년에 이제 성과가 그 전 몇 해 동안 좋았는데 이거를 정량적으로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줄였는지, 얼마나 했는지. 근데 작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정량적으로 알 수가 있었는데 한 3주 동안 하면서 57곳의 가게, 그리고 한 130여 분이 이제 앱을 3주 동안 사용을 해주셨고, 다회용기는 한 750건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말은 한 750건 정도의 일회용품을 줄였다는 얘기고요. 아마 이거보다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어브트 위크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희가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그 이용해 주셨던 주민분들이 SNS에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좀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채우장과 마찬가지로 제로웨이스트 일상을 경험하고 그거를 습관할 수 있었다는 거. 그 메뉴에 있는 글처럼
2주차를 지나면서 물 페트병 빼고는 아무런 일회용품을 안 썼다는 게 실감이 안 나서 몇 번씩 분리수거통을 체크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계획적인 장보기, 쓰레기 줄이기, 동네 가게에서 소비하기를 의식적으로 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제로 웨이스트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작은 가게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역에 있는 가게들에 계속 가볼 것을 이제 권유를 하는 행사다 보니까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뭐 연희동 곳곳에 보석 같은 가게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평들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신선한 재료를 원하는 만큼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장점. 보통은 뭐 가지가 한 개만 필요해도 4개, 5개 묶여있으면 그만큼은 사야 되잖아요. 1인 거주자는 또 그만큼을 버려야 되고. 근데 쌀도 그렇고 야채도 그렇고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이 생기는 지역사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밑에 그 마지막에 이제 또 써주신 것처럼 요즘 그 의미를 느끼기 어려워진 지역사회라는 단어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이 가게 분들하고 이제 계속 만나고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유어부트 위크를 하면서는 제로 웨이스트뿐만 아니라 좀 더 재밌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하면서 동네 이런 가게가 있었나? 그리고 이제 그 가게들도 더 많이 알게 되고 좀 그런 끈끈한 그런 게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트 팩토리의 방식에 대해서 짧게 적었는데요. 저희가 뭐 이것저것 너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트 팩토리는 어떤 곳이야? 라고 이제 물어보실 때 뭐라고 얘기하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설명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분이 인스타그램에 저희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짧게 한 문장으로 가능성을 검증하는 공간이라고 적어주신 걸 보고 너무 공감이 돼서 감사했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일용품을 전혀 쓰지 않는 카페를 만든다 했을 때도 그렇고 채우장 컵을 공유할 거야 라고 말을 했을 때도 그렇고 정말 안 될 거다라는 말밖에 못 들었었거든요. 근데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어떤 완벽한 솔루션을 찾고 시작해야지 그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완벽한 솔루션이 없었고 그냥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시도하고 검증하고 또 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거를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너네가 가능성을 검증을 했구나. 가능성을 검증하는 공간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서대문구에서 그린 벤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뭔가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벤처들이 서대문구 안에 많이 생기고 로컬 분야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벤처들끼리도 뭔가 같이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더 큰 실험을 하고 더 큰 문제를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같이 모셔서 잠깐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쪽에 아주 묵직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또 보틀팩토리 대표님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정말 이거라면 내가 한번 참여해 볼 수 있지 않아? 이거는 그 대표님이 하시는 실험은 어떤 면에서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내가 거기 참여하는 거는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실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주민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주민분들도 좀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저희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 내용인데 예. 사전 질문이 좀 있었던 게 있어요. 근데 정영경 단장님 되게 무거운 질문을 사전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예, 저기 그 사전 질문 중에 좀 덜 무거운 거 태양광협동조합 등 서대문구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 방안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네요. 그죠? 예, 이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데 조금 이따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린 뉴딜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분야가 어떻게 협력해서 특히 민간이 주도해서 사업 추진을 해나갈 수 있을까? 그거를 해나간다면 전체 서대문구가 그리고 있는 아까 이제 7대 전략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정책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하셨거든요. 엄청 크고 무겁죠, 질문이. 우선은 사전 질문 1번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그 민간에서 만들어진 햇빛 발전소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햇빛 발전소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걸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운동 차원에서 사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조금 이제 사회적 경제로 조금 더 확장을 시키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앞에 에너지 진단부터 그리고 그 제로 에너지 건축을 하기 위한 집수리 영역 그리고 그 제로 에너지 건축을 위한 태양광 설치 이게 같은 기업 안에 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모델을 좀 사업 모델로 해서 그 태양광 그 발전과 관련된 협동조합만 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 문제를 좀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협동조합으로 좀 전환을 하는 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었고요. 두 번째 거는 우선은 가장 지금 이제 서대문구에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그 건축 부분이잖아요. 건물 부분 그리고 이제 수송 부분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가 제일 저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은 건물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공공 부분에 뭐 에너지 공공시설 에너지 제로화 이 부분은 이제 접근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당장 뭐 해볼 수 있는 게 지금 민간 차원에서 이제 저층 주거지와 관련돼서 이제 민간 그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뭐 주민기술학교도 있고 협동조합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사실 첫 번째 단계가 에너지 진단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진단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택 에너지 진단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 저희가 전략적으로 서대문구 내에 그런 영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양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연결시키는 방법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 좀 정책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선은 이제 가장 이제 도시에서 계속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게 걷기 좋은 도시가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분을 이제 서대문구의 특성에 맞게 저희가 뭐 홍제천에도 자전거 도로가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그 실현할 것인가라는 정책 부분을 조금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민간에서 훨씬 더 그 부분은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좀 아이디어를 수집을 하고 좀 의제 발굴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말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질문까지 대답을 잠깐 하시면서 그걸로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여서 거의 운동 차원에서 하시고 계시는데라고 말씀하신 게 너무나 현실이어서 약간 마음이 조금 찡해 오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 똑같은 고민을 정다운 대표님도 늘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저는 이제 카페를 하시면서 정말 운동 차원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보틀 팩토리라고 하는 기업을 만드신 거고 또 사회적 기업으로의 진입을 이제 지금 추진하고 네.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창출해야 되고 그래야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보틀 팩토리의 그런 고민과 또 그 고민의 지점에서도 실험을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게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뭐 비영리가 아니었고 이걸로 서비스를 해야지라는 소셜 벤처로 빅토리를 한 거였는데 사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제 뭐 최우장이라던가 유어부트 위크는 굉장히 성과가 있었지만 그거 말고 컵을 공유하는 서비스라던가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속도가 늦어졌어요. 너무 늦어졌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어렵더라고요. 이 안에서 이제 뭐 인프라가 깔려야 되고 그런 게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서 뭐 몇 년을 지금 어렵게 했었는데 그렇게 힘들어도 이거를 무조건 해야지라기보다는 이렇게 힘들지 몰랐어요, 사실. 네, 그랬는데 저한테는 이제 목표가 그래도 되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조금 했다고 접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고 방법을 어떻게든 찾기 위해서 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한 계획보다는 느리지만 조금씩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여전히 이제 저의 목적과 목표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방법을 계속 찾으면서 실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힘들 줄 몰랐기 때문에 하신 것 같아서 얼마나 힘든지는 비밀로 대외비로 해야지 많은 창업가들이 도전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도전에 힘이 있고 저는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되는 거는 그 도전이 어떤 타격을 그 창업가 정신을 가진 분들에게 큰 타격을 남기지 않고 오히려 학습의 효과를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이제 저희 센터는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이제 그런 마음들이 더 드는 시간이었고요. 저희 실시간으로 아까 일부에서도 실시간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조금 마무리를 빨리 지어야 돼서 놓치고 간 게 있어서 그건 나중에 조금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요 파트에서의 실시간 질문으로 그린 뉴딜에 대한 주민의식 인식의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느냐. 사실은 이 질문은 저는 이 그린 뉴딜 전략이 제대로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이제 아까 지역 경제 주체라고 말씀드렸을 때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모두가 지역 경제 주체인데 거기서 소비하는 단계에 주민들의 의식이 올라가지 않으면 실제로 생산하고 유통하는 분들이 변화시킬 가능성이 그렇게 크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참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두 분이 느끼실 때는 어떠실까요? 주변에 있는 분, 사실 정다운 대표님은 주변에 엄청 의식이 있는 분들을 주로 만나게 되실 것 같기는 한데 이게 확산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이제 뭐 더 크게는 이제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 제가 새우장, 유어부티크나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의 체감한 느낌을 얘기를 드리자면 새우장을 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누가 하겠어라는 말을 처음에 많이 들었어요. 요즘 버튼만 누르면 새벽 배송으로 집 앞에 배송이 오는데 내가 유리병이랑 이거를 다 열탕 소독을 해서 들고 가야 되는 장터에 너무 좋은데 그걸 사람들이 좋아할까라고 말을 해서 저는 그럼 어떻게 좋아하게 만들지?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저도 반신반의하면서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저희도 어느 순간에 깜짝 놀랄 정도로 어느 순간 줄을 서는 장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이게 뭐라고 이렇게 많이 오지?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정말 불편하게 해놓은 건데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이 오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최우장을 오셨던 어떤 분이 그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분도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반응이 좋고 그런 걸 보면서 점점 늘어나는 거 보면서 생각보다 소비자는 준비되어 있다. 의외로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을 해주셨는데 저도 최우장을 하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이렇게 잘 될 줄 모르고 한 거였는데 점점 늘어나고 멀리서까지 찾아오고 특히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이게 좋다고 계속 올리고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단지 기업이나 그런 데서는 항상 더 빠르게 더 편하게 가장 편하게 해주기를 정말 해줄 거야 라는 느낌으로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만을 원할까? 정말 빠르고 제일 편한 것만을 원할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최우장을 보면서 들었고 이제는 생산자가 좀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닌가? 소비자는 지금 너무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배달과 택배 시대잖아요. 그렇게 쓰면서도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어떤 솔루션이 있다면 하고 싶다라는 말도 너무 많이 들었고 이제 그거에 맞는 다른 대안들, 기업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떤 정책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더 편하게 해줄 이 편하게가 아까의 편하게와는 좀 다른데 이런 의지가 그래도 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한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주민 의식과 인식은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 네, 긍정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장님 혹시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은 이제 그린 뉴딜과 관련된 인식은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제 이런 기후 변화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굉장히 많이 이번에 코로나 덕분에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월 전에 굉장히 이슈로 많이 나왔던 게 젊은 층 사이에서 채식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많이 봤었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젊은 층에서 이제 쓰레기 제로 운동들을 펼치는 사례들이 기사로 굉장히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실천을 하고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직은 이제 거기까지 연결되는 것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 인식의 변화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생각도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좀 변해가고 있는데 거기가 그것이 실천이 되는 단계까지는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실천 과제들을 담은 어떤 챌린지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아주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예, 역시 이 분야에서도 저희가 긴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오늘 긴 거의 3시간의 포럼을 거의 맞춰가는 시간이어서 좀 정리를 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마지막에 실시간 질문에 그린 뉴딜 수행 인력 양성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오늘 또 새롭게 느낀 저희의 과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센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좀 다양한 협업 체계들이 구성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분야에 이제 서대문의 그린 뉴딜 사업들을 진행하는 다양한 부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하고 또 협력하는 그런 자리들이 좀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구체화시켜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린 뉴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꼭 이 장기 전략에 수행 인력 양성에 관한 것들을 좀 함께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이 포럼의 뒷단계의 사업에 대한 일종의 홍보성 알림을 잠깐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니까 마이크를 잠깐 벗겠습니다. 숨이 차서 말을 못 하겠어요. 이 숨찬 세상이 참 힘들잖아요. 우리가 숨 쉬고 살아야 하는데, 숨 쉬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창업가들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서 얻은 통찰들이 있으실 것이고, 또 이미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발전하거나 변경되거나 그러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후에 창업 캠프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창업 팀들을 모집을 할 건데요. 서대문구 사회적 경제 창업 캠프인데 꼭 처음부터 뭐 나는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간다 또는 뭐 협동조합을 만든다 이게 아니더라도 사회적 가치를 담은 그런 기업들을 시작해보고 싶은 창업가들을 저희가 기다립니다. 3월 말에 저희가 게시 공고를 할 거고요. 이 과정이 저희가 좋은 창업팀들을 저희가 선발하는 그 목적도 있지만 또 그곳에 참여하시는 창업가들이 서로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협업 가능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한 번에 하루 종일 하는 해커톤을 진행을 했다가 이번에는 무려 2주 동안 5번에 걸친 창업 캠프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아니면 생활권을 두고 계시는 3인 이상의 예비 창업팀들을 저희가 모시려고 하고요. 청년, 아직은 유엔이 정한 청년의 나이는 아니고요.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멤버들이 3분의 2 이상 참여하고 있는 그런 창업팀들을 저희가 기다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언제든 궁금하신 거는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긴 시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보고 계시는 제가 얼굴을 모르는 많은 분들을 창업 캠프를 통해서 또 얼굴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도 편안하게 숨 쉬는 그런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